지난 시간에는 최명길의 주화론이 후금, 청의 압박이 거세어질수록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 4대의 명분에서 구체적으로는 4대의 예에서 점점 후퇴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주제로는 병자호란 종전 이후 최명길이 실천한 대명의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심양 고궁의 정경입니다. 병자호란 종전 이후 최명길은 청나라의 황궁이 있는 이곳 심양을 3차례나 방문하게 됩니다. 2번은 자의로, 1번은 타의로 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청과의 강화, 화친이 아니라 대명의리를 지키려다가 오게 된 것입니다. 종전 이후 최명길은 대명의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안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안은 청의 징병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것이었습니다. 정축 화약이 맺어지면서 이런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명나라를 공격할 때 청의 제후국 조선도 청나라에 군사를 보내야 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원병을 보내야 한다는 조항이죠. 이 조항은 물론 경제적인 어떤 심리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는 심리적인 부담도 컸지만 사실 대명의리와 척화론이 제기되는 조선의 맥락에서 볼 때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부담, 명분상의 부담이 굉장히 큰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방증하듯이 청나라 회군을 할 때, 청군이 병자호란 당시 회군을 할 때 그 가도를 정벌을 했는데요. 명군이 주둔하고 있는 가도를 정벌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록은 인조실록에 굉장히 간략하게 실려 있습니다. 반면 다른 야사에는 굉장히 긴 분량으로 실려 있는데요. 이것을 보아도 이러한 어떤 명을 공격한다는 것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부담감, 특히 정치적 명분상의 부담감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또 하나 이런 청나라의 징병에 선발된 조선 무장의 태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청나라 역관, 조선 출신 역관인 정명수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이 징병에서 제발 빼달라는 청탁을 넣곤 하였습니다. 이 정명수라는 역관은 조선인 출신이었는데 아주 악독하게 조선을 괴롭혔기 때문에 조선 내에서도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는데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서 이 징병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거죠. 아마 여기에는 사실 전쟁터에 나가게 되니까요. 자신의 어떤 목숨 안전을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의 그 척화론과 대명의리가 제기되는 맥락을 보면 사실은 여기에 참여한다라는 게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아마 이런 동기로서 이 청나라의 징병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나. 당시의 조선 무장들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얼마 안 돼서 병자호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인조 15년 9월에 최명길은 심양에 파견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간 목적은 징병을 보류한다는 이런 청태종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였는데요. 이것은 일단 성공을 합니다. 이 당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조선이 워낙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징병할 수 없다라는 이제 논리로 청태종을 설득을 했는데요. 이것이 성공한 것이었죠. 그렇지만 이 보류 이후에도 청나라는 계속해서 정축화약에서 약속된 조선의 원병을 요구를 합니다. 최명길은 이것을 계속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연을 시켜서 청의 원병을 거부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군사작전이라는 게 그 약속된 기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조선은 고의로 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올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이런 식의 답변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인데요. 인조 16년 1638년 9월에 다시 심양에 파견됩니다. 그러니까 원병이 지연된 것을 변명을 함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청나라의 추가 징병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일단 이 두 차례의 심양 파견을 통해서, 최명길의 심양 파견을 통해서 조선은 이때까지는 이제 청나라의 원병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명길의 손자 최석정과 이 최석정이 출사했을 당시 조선의 임금이었던 숙종은 이러한 최명길의 행위를 대명의리를 지킨 행위로 찬양하거나 기억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보다 앞서서 숙종 초반, 숙종 2년에는 인조 묘정에 최명길을 추가로 배양하자라는 숙종의 명령이 있었으나 당시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명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인조 18년 1640년 2월 그리고 인조 19년 1641년 2월에 조선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원병 파견이 실현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파병된 조선군은 청나라 군대와 함께 명나라 군대를 공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이었죠. 두 번째로 명과의 밀통 시도를 통해서 최명길은 또 대명의리를 실천을 하려고 했는데요. 병자호란 종전 직후에 최명길은 명과 이제 몰래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청나라 몰래. 이 의도는 뭐냐? 정축화약의 불가피성을 명나라 조정에 알려야 된다. 이런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차례 노력을 하다가 이후에 인경업과 그 승려 독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시 명나라 명군의 지휘관이었던 홍승주와 밀통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홍승주라는 지휘관이 인조 20년 1642년에 이 항복하게 됨으로써 조선과 명의 밀통 사실이 청나라 조정에 알려진 것이었죠. 여기에 이제 분노한 청나라 조정은 반청 활동의 제목으로 척학파 김상원과 함께 최명길을 잡아와서 심양에 2년 정도 구금하게 됩니다. 인조 23년 1645년 2월에야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고 조선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를 전후한 때에 이경여에게 보낸 편지에서 최명길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자신의 징병 거부와 밀통 시도는 명나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이 천하와 후세에 분명히 기억되고자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은 밀통 시도를 통해서 그가 궁극적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은 명의 어떤 군사적, 실효적 지원이라기보다는 조선의 항복을 부득이한 선택으로 이해한다는 명측의 회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의 분위기가 대명의리에 대한 배반이 곧 금수와 같은 행동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측의 회답은 인조와 최명길을 비롯한 당시 이 남한산성에서 항복을 결정한 조선 임금과 신하들의 도덕적이면서도 정치적인 부담을 아마도 크게 완화시켜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최명길의 문집 지천집에는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바로 이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의 비답이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정축화약, 그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불가피한 항복을 이해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최명길의 그 의도랄까요? 이것은 이시백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이건 병자호란 종전 이후에 이제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시백은 다름 아닌 이귀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묘호란 당시 주화론을 주장한. 자, 이 사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남한산성이 포위되어 광화하는 일이 억지로 성사되었을 때 청국의 글에 여러 가지로 요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우가 최명길이 그 중에 명나라를 정벌할 때 우리 기부병을 소집한다는 등의 말은 결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다. 본국이 명나라를 섬긴 지가 이제 거의 300년이나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의리를 저버리는 것도 차마하지 못할 일인데 하물며 군사를 이끌고 명나라를 침범하는 일이매랴. 이것은 주화론자였던 최명길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는 그런 심정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를 이끌고 명나라를 침범하려면 나라가 망하고 몸이 죽더라도 절대로 따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제 다행히 전쟁을 멈추게 되어 나라를 보존하게 된 후에 아우가 우선 정승에 임명되었으니 이에 앞서 강화하던 발자취로 이제 명나라를 토벌하는 징병을 거절하기 위한 특사가 되어 장차 한 몸의 죽음으로써 온 나라의 재앙을 막으려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 몸이 한 번 죽는다면 어찌 포위된 성 안에서 죽는 것보다 빛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이후에 이 최명길은 명을 공격하는 청나라에 대해서 조선이 원병을 보내는 일에 결사 반대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의 언행과 주장은 사실은 병자호란 종전 이전의 척화론자들의 언행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주제인 종전 이후 최명길의 대명의리 실천을 마치겠습니다.